오늘은 이제 제가 고등수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 입시 교육, 그리고 여러 가지 경쟁적인 성적 경쟁을 하다 보면 수학이라는 것은 왜 해야 돼요? 다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다루는 과정에서 고등수학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근데 대학 병원의 이제 교수로서 논문을 써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그 고도의 학술지를 위한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물론 고등수학도 필요하겠지만, 임상을 하는 의사,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사실 고등수학이 필요할 리가 없죠. 물론 이제 보통 사람보다는 숫자 감각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을 다룬다든지, 약의 용량을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적절한 수준의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다루든지, 그럴 때 이제 숫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 낫겠죠. 하지만, 그야말로 의사 선생이 의료행위를 하면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그럴 일이 없잖아요. 미적분을 풀어야 될 일도 없고, 통계를 이용해서 그걸 분석할 일은 없고,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이제 소위 전문 학계에서 많은 연구자들 혹은 이제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다 엄밀하게 분석을 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그게 무슨 뜻인지 딱 알아듣고 그걸 이제 현장에 적용하는 정도.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고등수학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수학 성적이 최고로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려고 해도 미적분을 비롯해서 상당히 수학의 추상적인 고급 이론들, 실제로는 자기 직업생활에서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꽤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순된 현실이 있는 건 사실이나, 그렇지만 이제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야, 혹은 경쟁을 위한 공부일 뿐이지 실제로 수학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수학은 과학의 어떤 발전의 토대가 되고요. 기초과학의 토대 위에 공학이 발달하게 돼 있고요. 그 공학이란 토대 하에 이제 소위 우리가 공장이랄지 연구소랄지 혹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기술적인 내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단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기술의 기초가 되는 공학의 기초가 되는 과학의 기초가 되는 수학, 이렇게 되면 다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기초 학문인 것인 만큼 이 이론을 당장에 뭐에 써먹을지는 사실 복잡하고 그야말로 긴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학은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과학자들은 내용을 잘 몰라. 그래서 그 수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한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과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응용을 해. 그러면 이제 아주 훌륭한 대학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이러저러한 책을 탐독을 하다 보면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인슈타인이 소위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무던히 이제 노력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소위 특허국의 직원 시절에 쓴 것은 흑수 상대성 원리라고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수학적인 교양, 수학적인 역량을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논문을 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말하자면 이게 중력과 공간을 날아다니는 빛,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정립한 것들을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책을 봤더니 이제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제 정립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아주 노력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기하고 친한 베를린 대학이 맞을 겁니다. 그 베를린 대학의 이제 수학 교수를 그야말로 매일 저녁 찾아가가지고 공간과 시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이제 중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서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 수학자하고 막 토론하고 이거로 될까요? 저거로 될까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얼핏 텐서라는 이제 개념이 튀어나옵니다.
텐서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숫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1차원적이죠. 크고 작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소수가 되면 2차원 수로 바뀐단 말이죠. 소위 실수 차원의 숫자와 허수 차원의 두 개의 숫자 요소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원 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2차원 수가 나타나게 되면요, 수학자들은 못된 버릇이 나와가지고, 야, 그럼 3차원은 없냐? 4차원은 없냐? 5차원은 없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부터는 벡터라고 얘기하고요, 1차원은 스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구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단선 구조에서 이제 이렇게 평면 구조, 그 다음에 입체 구조, 그 다음에 4차원부터는 초고한 공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어떤 위치를 딱딱 선정해가지고 거기다가 좌표계를 붙이는 것들을 벡터계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자, 벡터는 근데 말하자면 숫자가 n개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n개가. 그랬더니 이제 어떤 또 수학자가 나타나서, 야, 그게 한쪽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횡으로도 있지만 중으로도 있는 숫자 차원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수를 생각해. 그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매트릭스라고 얘기해요. 매트릭스. 매트릭스도 사실은 하다가 보면 이제 수학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서 자리를 잡고요.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수니까 그것도 연산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제 수학을 우리가 선형대수라고 얘기해요. 선형대수라는 얘기는 이제 선형이라는 건 선이 라인이거든요. 영어로 라인인데, 그걸 이제 선형이라고 하면 리니어라고 표현합니다. 리니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1차원적이라는 뜻이에요. 사실 매트릭스는 1차원이 아니잖아요. 이쪽으로도 n개의 차원이 있고 이쪽으로도 n개의 차원이 있으니까 n 곱하기 n개의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제 수학을 선형대수 혹은 1차원 대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웃기죠. 이제 자꾸 복잡해지다 보니까 용어와 단어가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종횡으로 숫자들이 만들어 쫙 짜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행렬 혹은 영어로는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어도 있었죠. 말하자면 디지털 세계 속에 새로운 이제 가상의 공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상상력을 베이스로 깔고 만든 영화가 그 영화였고, 이게 상당히 센세이셔널했죠. 저도 그 영화 처음 봤을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또 수학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레이어로도 숫자들이 또 배치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 걸 이제 텐서라는 개념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설명해 드리려는 차원은 아니지만, 조금 가닥을 잡아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겁니다. 숫자가 이쪽으로 돌아가면 벡터가 되고요. 이게 다시 종과 행으로 숫자가 쫙 벌렸으면 이걸 매트릭스라고, 이것이 다시 두께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게 2차원만 해도 사실 8개의 숫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특이한 숫자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뭐 숫자 구조가 이제 나타나고, 그걸 이제 텐서라고 얘기하고요. 텐서라는 것들을 이제 다룰 수 있어야만 비로소 이제 소위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들이 그 힘의 방향이 어떻게 수량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의 이론을 정립하게 되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고등수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게 수학 교육이라는 게 모순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하지도 않은 많은 아이들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복잡한 추상적인 수학을 맛을 보게 되는데, 이게 맛을 보면 좋은데 맛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게 만들었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이든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걸 어린 시절에 사실은 스토리텔링으로 잘 풀어주게 되면요, 고통이 아니라 재밌어요. 어쩌면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또 변화무쌍합니까?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접근시키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고등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의 꿈을 갖게, 말하자면 난 저런 걸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요. 저런 걸 제대로 공부해서 누구한테 설명을 듣고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남한테도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아이들을 이제
끌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